총나라 최후의 명장으로는 강유를 들 수 있고 총나라 말기 최강의 방패로는 왕평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말고도 촉의 마지막 명장이 또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나언이라는 인물이죠. 나언은 총나라에서는 그렇다 할 활약이 없었지만 서진이 총나라를 멸망시킨 이후 오나라의 명장이던 육항의 공격을 막아낸 것 덕분에 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국지연의만 봤을 땐 삼국지 후기의 인물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이름이긴 한데 오늘은 나언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언은 형주의 양양 출신이었는데 나언의 아버지인 나몽이 전쟁을 피해 총나라로 떠날 때 함께 익주로 들어가 살게 되었죠. 나언은 어렸을 적부터 학문과 재능이 뛰어났고 13살의 나이에 문장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호방, 대범하고 활발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엄정하고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자들과 선비들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했고 재물에는 크게 관심이 없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의 뛰어난 능력 덕에 훗날 유선이 장남 유선을 황태자에 책봉했을 때 태자사인으로 임명되었다가 이후 태자서자, 상서이부랑 등으로 빠르게 승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선신교의로 임명되어 동맹국이던 오나라의 사신으로도 파견되었는데 오나라의 대신들에게도 능력을 인정받아 칭찬을 들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의 탄탄대로에도 제동이 걸리고 말았으니 바로 당시 유선의 총애를 받고 있던 환관 황후 때문이었습니다. 황후는 총애를 등에 업고 온갖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있었는데 그런 황후의 강력한 권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부를 떨 때 나언은 황후의 악행에 전혀 동조하지도 않고 아첨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황후는 나언을 탐탁치 않게 여기게 되고 결국 그는 파동태수로 좌천되어 도독 여무의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263년 위나라의 종애와 등해가 대군을 이끌고 총나라를 침공했죠. 이때 여무는 나언에게 2000의 병력을 주고 영안을 수비하도록 지시한 뒤 위나라의 침공을 막기 위해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험난한 은평의 산길을 돌아 성도를 공격한 등해 때문에 결국 총나라는 멸망하고 마는데요. 총나라 수도였던 성도가 함락되었다는 소문이 영안성에 퍼지자 성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관리들이 도망을 치는 등 영안성 내부에서 난리가 나자 나언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범인을 붙잡아 목을 베어버리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는 모두 베어버리겠다고 소리쳤고 얼마 안가 들끓었던 혼란은 금세 사그라들었으며 백성들 역시 안정을 되찾았죠. 하지만 얼마 뒤 나언은 황제 유선이 진짜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장수와 병사들을 거느리고 도정에 들어가 3일 동안 군대를 주둔시켰다고 하죠. 그의 이 모습을 두고 일각에서는 황제 유선에게 해를 끼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무건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후 다시 병력을 이끌고 영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총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오나라는 곧장 총나라 땅을 먹기 위해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나라의 병력은 나언이 지키고 있던 영안으로 향해 진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언은 병사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총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순치의 동맹국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여 공격해 들어오다니 이는 맹약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촉한이 망했으니 오나라도 오래 버틸 수 없다. 이대로 오나라의 포로가 되겠는가? 라고 소리쳤는데 그러자 병사들의 사기가 순식간에 올라 결사항전의 태세를 보였죠. 또한 나언의 이 외침을 들은 부하 장수들 역시 나언의 명령을 받들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소식을 영안으로 진군해오던 오나라도 듣게 되었는데 그러자 오나라 역시 나언의 말에 순응해 말머리를 돌려 군사들을 오나라로 물리게 되었죠. 그러나 얼마 후 종애가 반란을 일으키고 강유와 장익 등 과거 총나라의 장수들이 모두 죽고 등해마저 아들 등춤과 함께 역적으로 몰려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거기다가 성도로 파견돼 있던 관료들 역시 모두 낙양으로 끌려가자 성도는 사실상 텅 빈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자 오나라 황제 손유는 곧바로 행동을 개시하는데 바로 보엽에게 군대를 줘 총나라 땅을 빼앗아 오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나언은 군대를 이끌고 출진해 강에서 보엽의 진군을 막아버렸죠. 하지만 수적 열세에 밀려 전황이 점점 나빠지자 나언은 양종이라는 부하를 북쪽으로 보내 위나라의 장군인 진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때 문무관리들의 인수까지 모두 보냈으며 자신의 아들까지 진왕 사마소에게 인질로 보냈습니다. 자식을 볼모로 보냈다는 건 확실히 위나라에 항복을 하겠다는 증표였죠. 하지만 위나라의 지원군은 좀처럼 오지 않았는데요. 오나라의 보엽도 전군을 재정비한 뒤 다시 공격을 감행했는데 나언은 그런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성안에 틀어박혀 수성을 하지 않고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 보엽의 군대와 맞부딪혀 버렸던 것입니다. 당연히 수성만 할 줄 알았던 보엽은 허를 찔렸고 오나라군은 대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워낙 상황이 급박해 위나라에 급히 지원군을 요청했던 나언이 월등히 유리한 수성을 하지 않고 갑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수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고 있던 보엽군을 대파해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이때 나언이 어떻게 대승을 이뤄낼 수 있었는지는 어떤 기록에도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 아쉽게도 알 수 없다고 하죠. 어쨌든 보엽의 영안 공격이 수포로 돌아가자 격분한 오나라 황제 손유는 당시 오나라 최고의 명장이던 육항에게 3만의 병사를 주어 영안성을 함락시키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육항이 이끄는 수만의 군대의 영안성은 포위되고 말았죠.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위나라의 지원 병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안성 내의 사람들 중 대부분이 전염병에 걸려 제대로 전투를 수행할 능력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자 여러 명의 부하 장수들이 나은에게 빨리 도망쳐야 한다고 말하자 나은은 무릇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어 백성들의 우러름을 받으면서 위태로움을 능히 평정시키지 못하고 위급하다 하여 그들을 버리는 것은 군자의 할 도리가 아니오. 나는 이곳에서 목숨을 다할 것이오 라고 말한 뒤 목숨을 바쳐 영안성을 방어해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은의 뛰어난 통솔력으로 인해 6개월이 지나도록 육항은 영안성을 함락시키지 못했고 마침내 위나라의 호열이 이끄는 지원군이 도착하자 육항은 어쩔 수 없이 포위를 풀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 6개월이나 되는 기간 동안 명장 육항의 공격을 막아냈기 때문에 나은은 훗날 명장으로 이름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이후 진왕 사마소는 나은이 목숨을 걸고 오나라 육항을 막아낸 공을 치하해 그를 능강장군에 임명했고 과거에 맡고 있던 임무를 그대로 맡겼다고 하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바로 능강장군에서 능강이라는 말의 뜻인데요. 능자가 능멸하다, 업신여기다 라는 뜻인데 이는 장강지역을 능멸하라, 업신여기라 라는 의미로 오나라를 평정해버리라는 뜻이라고 하죠. 시간이 흘러 265년 조조가 세웠던 위나라는 결국 멸망하고 사마염이 진나라를 세워 초대왕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나은은 처자식들을 낙양에서 거주하게 했는데 평소 나은을 좋게 보고 있었던 사마염은 나은의 아들 나스백에 벼슬을 내려주기도 했죠. 그리고 나은도 관군장군 가절로 관직이 올랐고 이후 조정으로 와 사마염의 곁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268년 3월의 어느 날 사마염은 화림원에서 연회를 열게 되는데 이때 나은 역시 사마염을 수행해 연회에 참석하게 되죠. 그리고 사마염은 나은에게 과거 총나라 신하들 중 뛰어난 인물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했고 이에 나은은 제갈경, 비공, 진유 그리고 상기, 두진, 여하 등 많은 사람들을 천거했는데 사마염은 나은이 천거한 모든 사람들에게 벼슬을 내려주었고 이후 그들 모두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또한 이때 나은이 추천한 인물이 또 있는데 그는 바로 삼국지 정사를 쓴 진수이죠. 나은과 진수는 모두 초조의 제자였기에 둘이 친분이 있었을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사마염은 나은의 능력을 굉장히 높게 쳐주고 있었고 그를 매우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죠. 그리고 1년 후인 269년 다시 영안으로 돌아간 나은은 오나라의 무성을 공격해 함락시켰고 오나라를 멸망시킬 계책을 사마염에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나라 멸망의 뜻은 세우지 못하고 불과 1년 후인 270년 나은은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요. 그러자 사마염은 매우 슬퍼하며 그에게 안남장군의 관직을 추증하고 여루라는 시호를 내렸다고 하죠. 그는 이후 촉한의 마지막 명장이자 충신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일부에서는 나은이 명장인 건 맞지만 충신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죠. 그것은 바로 주군을 배신하지 않은 채 어쩔 수 없이 적에게 항복했다지만 결국엔 자신의 주군을 부하로 삼는 적에게 항복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 일흥에서 유비가 패배하고 퇴로가 끊겨 위나라에 투항한 황권은 당시 적군이던 오나라에 항복하는 것은 유비에게 받은 은혜를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나라가 아닌 위나라에 항복한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강유는 위나라에 항복은 했지만 종애를 이용해 촉한을 부활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그를 충신으로 꼽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나은은 불과 몇 개월까지만 해도 죽어라 싸우던 위나라의 복종을 맹세하고 오나라 역시 멸망할 것이라며 오나라의 군세를 막아선 행동은 어찌 보면 기회주의자의 면모가 보인다는 이유에서 그는 명장이긴 했지만 충신은 아니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은이 유선을 배신한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충신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비난받아야 할 인물은 아니고 맡은 지역을 보호하는 임무를 다할 뿐이었던 책임감 있는 지휘관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주장도 있죠. 아무튼 정말 아쉬운 점은 총나라 마지막 명장의 활약상이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기록되었다면 더욱 유명한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삼국지 연의를 보면 총나라에는 수많은 명장, 용장, 지장들이 나오는데요. 오호대장군 관우 장비 조은, 마초 황충뿐만 아니라 강유와 엄한, 그리고 위연, 마대, 관흥과 장포 등 많은 장수들이 총나라를 위해 활약했었죠. 그런데 삼국지 연의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아 위에서 말한 장수들에 비해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정사에서는 위나라에 맞서 최일선에서 싸운 총나라의 명장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촉한 제1의 방패라고 불리고 있는 왕평이죠. 왕평은 총나라 말기 총나라의 국경을 책임진 핵심 무장 중에 한 명인데요. 오늘은 연의에서는 찬밥 신세이지만 정사에서는 그 누구보다 멋진 활약을 했던 인물 왕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익주 파서군 탕거현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어렸을 때는 외가인 하씨 집안에서 자랐기에 하평이라고 불렸는데 성인이 된 이후 다시 왕평으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왕평은 총나라의 장수가 되기 전에 조조의 휘하 장수였는데요. 이민족들의 왕인 두호와 부호라는 인물들이 파군의 이민족들을 데리고 조조에게 귀순했는데 이때 왕평도 조조의 부하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두호와 부호는 한중을 다스리던 장로 휘하에 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왕평이 문맹이었다는 점이죠. 그는 아는 글자가 10자를 넘지 못했다고 하고 글을 써야 할 때는 자신이 말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씨를 못 썼을 뿐 글 쓰는 재주는 있었는지 그가 말한 걸 쓴 글은 뜻과 도리가 모두 맞았다고 하죠. 또한 사람을 시켜 사기와 한서를 비롯한 수많은 역사서들을 들었는데 글의 요지를 모두 잘 파악했다고 하는 걸 보면 머리는 똑똑했던 걸로 보이고 다만 시기를 놓쳐 글을 배우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훗날 그가 하는 활약에는 여러 차례 지장의 면모를 볼 수 있죠. 어쨌든 훗날 한중공방전이 벌어졌을 때 조조를 따라 참전하게 되는데 이때 그는 총나라에 투항하게 됩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서왕의 부장으로 있다가 그와의 불화로 인해 총나라에 투항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는 창작일 뿐이고 정확히 어떤 이유로 총나라에 항복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죠. 그런데 유비는 항복해온 왕평을 굉장히 좋게 봤는지 항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문장 비장군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사실 왕평은 이때까지만 해도 출신도 불분명한 데다가 글도 모르는 문맹이었으며 조조군 휘하에서도 공적을 세운 것도 아닌 겨우 하급군관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왕평을 떡하니 비장군에 임명했던 걸 보면 유비의 사람 보는 눈은 대단했던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후 왕평의 기록은 전무한데요. 제갈량이 1차 북벌을 떠날 때 비로소 왕평이 다시 기록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관직이 높지 않았던 왕평은 참군 마속의 부장이 되어 종군하게 되죠. 이때 위나라 장수 장압이 가정을 향해 진군해오자 제갈량은 마속에게 명해 그곳을 막으라 지시했는데 1차 북벌의 운명을 좌우할 가정전투에 왕평이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 도착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어기고 산으로 올라가 진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왕평은 산에 군이 주둔한다면 병사들이 이동하기에도 번잡하고 만약 적이 공격해 올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없을 거라며 계속해서 다른 곳에 주둔해야 한다고 간언을 했죠. 하지만 마속은 왕평의 말을 듣지 않았고 산 위에 진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장압군이 가정에 도착해서 산 위에 마속이 진을 친 걸 보고 옳았구나 여긴 장압은 즉시 마속군의 보급로를 차단했고 이에 산 위에 마속군은 식수가 떨어져 얼마 못 가 탈진 상태에 빠지고 말았죠. 이에 이 틈을 노린 장압의 군대는 곧장 마속을 공격했고 그렇게 마속이 이끄는 촉군은 개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마속이 산 위에 진지를 세운 것이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위군 쪽에서도 이걸 의아하게 생각했었다고 하죠. 어쨌든 마속을 포함한 모든 장수들과 병사들은 장압의 공격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오직 왕평이 지휘하는 1000명의 병사들은 도망치지 않고 자리를 지킨 뒤 북을 치며 함성을 울리자 그곳에 복병이 있을 거라 생각한 장압은 더 이상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철수했으며 그 틈을 타 왕평은 뿔뿔이 흩어진 병사들을 수습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한 뒤 철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장압군의 공격을 받자마자 최고 지휘관이던 마속은 무책임하게 달아나 버렸고 다른 장수들도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도망치기 바빴을 때 유일하게 왕평만이 도망치지 않고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위나라의 뛰어난 장수인 장압을 당황하게 하면서 급박한 상황을 수습했던 걸 보면 이 가정전투에서는 왕평의 담대함과 책임감 그리고 훌륭한 통솔력과 지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갈량의 1차 북벌이 허무하게 실패한 뒤 이후 마속은 사형에 처해졌고 제갈량과 조운도 벼슬이 강등되었으며 그 외에 장유와 이성 등 대부분의 장수들이 처벌을 받는 와중에 오직 왕평만이 승진을 하게 되었죠. 그는 토구 장군이 되었고 정우에 봉해졌으며 촉한의 정예부대인 무당비군 5부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평은 이민족의 왕이던 두오와 부오를 따라 조조에 투항했고 촉에선 이민족 부대를 통솔하게 했기 때문에 그가 이민족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존재하고 있죠. 어쨌든 모두가 처벌받고 있을 때 홀로 승진을 했던 걸 보면 왕평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그는 231년 제갈량이 4차 북벌을 떠날 때도 참전하게 되는데요. 제갈량은 기산을 포위한 뒤 왕평에게 따로 군사를 주어 남쪽을 지키게 했죠. 그리고 제갈량과 사마이가 상규에서 만나게 되지만 전투가 벌어지지는 않았고 사마이는 오직 방어만을 외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장압과 가오 위평 등 많은 장수들이 사마이에게 왜 총나라와 제갈량을 호랑이처럼 무서워하냐,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면 어쩌려고 그러냐 라는 등 나가 싸울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자 사마이는 장수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신이 직접 제갈량을 공격할 때 장압에게는 남쪽에 주둔하고 있던 왕평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장압은 왕평을 뚫어내지 못했고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장압은 당시 위나라를 대표하는 장수였지만 가정전투에서도 그렇고 유독 왕평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4차 북벌 때도 왕평은 제갈량의 기대에 부응하며 위나라 공격을 잘 막아냈지만 보급 문제로 인해 북벌은 실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어진 5차 북벌 때도 왕평은 제갈량과 함께 참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제갈량이 사망하면서 5차 북벌도 실패를 하고 마는데 제갈량 사후 수습 과정에서 왕평은 또다시 총나라를 구하는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죠. 제갈량이 죽자 양희는 제갈량이 살아있을 때 내렸던 명령과 절차에 따라 전군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평소 양희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위연은 철수를 거부하면서 촉군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 것이죠. 위연은 먼저 남곡구를 선점하고 후퇴하는 양희의 군대를 공격하려 하고 있었는데 이에 양희는 왕평을 보내 위연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왕평은 위원의 군대와 대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위원에게 크게 공이 죽어 그 시신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너희 놈들이 감히 이처럼 구느냐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위원에게 잘못이 있다는 걸 깨달은 병사들은 모두 달아나 버렸고 병력이 없어진 위원은 아들 몇 명과 함께 한중으로 도망치다가 마대에 의해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마터면 촉군끼리 큰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왕평의 외침 한마디로 아무런 피해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기에 거의 나라를 구했다고 할 정도의 활약을 한 셈인 것이죠. 이후 왕평은 한중 방어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되는데요. 거기 장군 오이를 보좌하던 왕평은 나중에 오이가 죽자 한중을 방어하는 사령관이 됩니다. 238년에 대사마 장환이 한중에 주둔하자 그를 보좌했는데 243년 장환이 병에 걸려 부연으로 거처를 옮기자 왕평은 진북대장군에 오르면서 한중 방어선의 1인자가 되었죠. 그로부터 1년 후인 244년 왕평이 총나라 제1의 방패라고 불려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위나라 대장군인 조상이 10만의 병력을 이끌고 한중 지역으로 침공에 들어온 것이죠. 총나라에서 조상의 침공을 알아차렸을 땐 위나라의 선봉은 이미 한중의 코앞까지 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230년의 조진의 총나라 침공 이후 14년 만에 이뤄진 위나라의 대침공이었고 당시 한중에는 3만 명 정도의 병력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왕평뿐만 아니라 한중을 방어하던 많은 장수들이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당시 총나라에는 부연의 장환과 강유 등 총나라 주력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그들이 지원군으로 올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어떻게 해서든 지연전을 펼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군사회의가 열리고 많은 장수들은 낙성과 한성까지 모든 병력을 물린 뒤 우리는 성에 들어가 죽어라 방어를 하면서 장환과 강유가 주둔하고 있던 부연에서 지원군이 올 때까지 버티자라는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왕평의 냉철한 판단력이 발휘되는데요. 왕평은 부연에서 한중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군사들을 물리고 방어만 하다가 만약 성이 함락되게 되면 끝장이라며 소수의 병력이라 할지라도 험한 총나라의 산악지형을 이용해 적의 진군을 지연시키고 부연에서 지원군이 도착하면 공세로 전환하자는 계책을 내놓은 것이죠. 이는 유비가 살아있을 때 한중 수비 전략이라고 제시했던 계책으로 소규모 부대들을 험한 산악지형에 촘촘하게 배치해 끊임없이 적과 소규모 전투를 벌이면서 적의 진격을 지연시키고 나중에 후방에서 지원군이 도착하면 공세로 전환해 적을 요격하고 그 사이에 수비군이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방식의 계책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부분의 장수들은 왕평의 계책에 의문을 가졌지만 오직 유민이라는 장수만이 왕평의 전략이 맞다고 생각해 즉각 왕평과 작전을 실행했죠. 왕평은 먼저 흥세산을 점거해 100여리에 걸쳐 엄청나게 많은 총나라 깃발을 꽂아 병력이 많아 보이게끔 수를 부풀렸고 적은 병력으로 험하고 좁은 산길을 틀어막아 적군이 쉽게 진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왕평이 주장한 지연전은 딱 맞아떨어져 위군은 흥세산을 뚫지 못하고 전쟁은 지지부진해졌죠. 위군은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치르지 못했지만 심각한 보급 문제에 시달렸으며 이미 소나 말, 당나귀 등이 죄다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왕평의 예상대로 부연에서 비의가 이끄는 지원군이 도착했고 곧장 공세로 전환한 총나라군에 의해 위군은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해버렸죠. 그렇게 왕평의 탁월한 계책으로 또다시 총나라를 위기에서 지켜낸 것입니다. 흥세전투가 조상의 실각, 사마시의 집권, 서진의 건국을 가능하게 했다는 전투라는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과 함께 삼국지 4대 대전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삼국지연의에서 왕평이 맹활약한 이 흥세전투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죠. 어쨌든 흥세전투 이후 왕평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4년 후인 248년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비록 문맹이었지만 웬만한 장수들보다는 더 뛰어나고 훌륭한 전투 능력과 통솔력을 가지고 있었던 장수였던 것 같네요. 왕평의 성격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는데 그는 항상 법도를 지키며 행동했고 말할 때는 농담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언제나 바르게 앉아 하루를 보냈기에 무장의 모습보다는 선비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하지만 그의 말투는 너무 직설적이고 거침이 없어서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 좋지 않은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총나라에는 구부라는 왕평의 버금가는 뛰어난 장수가 있었는데 기록이 없어 무슨 활약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사람들은 전에는 왕평과 구부가 있더니 후에는 장익과 요하가 있구나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만큼 당시 사람들에게도 총나라 제1의 방패로서 인정받고 있었던 것 같네요. 제갈량이 죽고 나서 촉한사형이라고 불리는 장환, 비, 동윤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나마 총나라는 살만했는데요. 하지만 유선이 친정을 하고 나서부터 서서히 총나라는 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선의 곁에 착부터 아첨을 하면서 총나라를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한 간신이 한 명 있었으니 그가 바로 황호라는 환관이죠. 오늘은 이 황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황호는 굉장히 총명하긴 했지만 간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죠. 하지만 어렸을 적부터 황호와 같이 지내던 유선은 점점 커가면서 황호를 굉장히 아꼈다고 합니다. 간사한 인품의 소유자이던 황호는 유선의 곁에 딱 붙어 온갖 아첨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선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그런 간사한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동윤이었습니다. 장환이나 비위가 성도 밖에서 일할 때 동윤은 항상 유선의 곁에서 그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었고 황호가 간사한 짓을 할 때마다 호되게 꾸짖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동윤이 살아있을 때 황호의 벼슬은 올라가지 않았고 황호 역시 동윤을 두려워했었기 때문에 감히 나쁜 짓을 일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45년 장환과 동윤이 세상을 떠나자 비위가 그 뒤를 이어 한중에 주둔하면서 유선이 친정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비위는 당시 높게 평가하고 있던 진지에게 동윤의 뒤를 이어 유선을 보좌하라 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으니 진지는 평소 환관들과 친분을 쌓으며 유선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을 직접 처리하다 보니 유선의 신임과 총애를 받고 있었고 자신보다 계급이 높았던 강유보다 오히려 실권이 더 강할 정도의 인물이었죠. 또 하필이면 진지는 평소 황호랑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으며 진지가 유선에게 아부하면서 동윤을 헐뜯자 옆에서 황호가 말을 덧붙였고 유선은 동윤이 나를 개무시했었구나 하고 원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황호는 진지의 눈치를 보긴 했지만 슬슬 정사에 관여하기 시작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황호가 대놓고 막장짓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던 진지였지만 258년 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정사를 황호가 완전히 장악해버렸으며 황호는 마침내 황제를 직접 모시는 중상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황호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촉하는 점점 멸망에 가까워지게 되죠. 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미 황호는 유선에게 엄청난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이때 총나라의 조정에는 황호를 넘어설 만한 정치력이나 권력을 가진 인물이 없었습니다. 제갈량의 아들이던 제갈첨이나 동골 등이 있긴 했지만 친정까지 하는 유선의 총애를 받던 황호를 막아내기엔 무리가 따랐던 것이죠. 이후 황호의 위세는 더욱 강력해져 환관의 말에 대신들이 뜻을 굽히고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가차없이 관직에서 잘라버리거나 타깃이 된 사람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기 위해선 어떠한 행동이든 서슴없이 했습니다. 상서령이던 번건이란 인물은 황호와 친하게 지내지 않았고 그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사 파동태수로 좌천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황족이던 감능왕 유영이 유선에게 황호를 비판하며 그를 멀리하라고 말하자 황호는 유영을 모함해 거의 10년의 기간 동안 조정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이 황호를 따르지 않았던 유명한 인물이 한 명 또 있는데 그가 바로 진수입니다. 진수 역시 황호에 의해 한직으로 좌천되었지만 훗날 진나라의 사마염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이후 진수는 진나라의 관리가 되었죠. 이후 진수는 삼국시대의 여러 기록들을 모아 마침내 정사 삼국지를 만들어냈고 당시 총나라는 위나라와 오나라에 비해 기록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진수는 총나라의 관리였던 덕에 부족하던 총나라의 내용까지 정사 삼국지에 많이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낱 환관이 대신들과 황족을 좌지우지했을 정도로 황호의 권력이 굉장히 막강했던 것이죠. 심지어 황호가 온갖 횡포를 일삼자 총나라 사람들이 다들 황호를 꾸짖던 동윤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이후 강유가 황호의 전행을 눈뜨고 볼 수 없어 유선에게 황호를 죽여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지만 유선은 황호는 종종걸음으로 빨리 달리는 소인배일 뿐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라고 했는데요. 이에 강유는 유선이 황호에 대한 총애가 남다르구나 생각하고 황호에게 해코지 당할 것이 두려워 이후 답중에서 머물며 성도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죠. 한편 성도에서는 점점 전쟁을 꺼리는 기운이 팽배해져 갔고 유선도 모든 걸 황호에게 맡긴 채 늘 술과 여자에 빠져 있었는데요. 황호는 자신을 죽이려 한 강유에게 앙심을 품고 북벌을 계속하면서 나라의 재정을 축내고 있는 강유를 대장군 자리에서 쫓아내고 여무를 앉혀야 한다며 유선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여무는 황호 쪽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천거한 것이었는데 하지만 여무를 비롯해 강유를 대체할 만한 경험이나 재능을 가진 무장이 없었기에 유선은 황호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위나라 사마소가 종회와 등의 등을 시켜 총나라를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강유는 즉시 방어 작전을 세워 유선에게 상소문을 올렸죠. 이때 황호는 희대의 빌런 짓을 하고 마는데요. 위나라 침공 소식을 들은 유선은 깜짝 놀랐지만 황호는 아마 강유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용한 무당이 있으니 무당에게 물어보면 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선은 즉시 무당을 불러 위나라의 침공 여부를 물으니 무당은 적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괘를 내놓았고 유선은 안심하며 다시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던 것이죠. 이후 강유는 여러 번 조정에 글을 올렸지만 황호가 강유의 글들을 중간에서 빼돌린 뒤 찢어버렸기 때문에 유선은 지금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검각에서 강유가 잘 버텼지만 은평 쪽으로 돌아온 등에 의해 강유관과 면죽관 등이 함락되었죠. 이때 면죽관을 지키던 제갈첨과 그의 아들 제갈상은 황호를 죽이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며 전사했다고 합니다. 이후 등해의 부대는 마침내 성도에 도착하게 되고 유선은 스스로 몸을 묶고 성 밖으로 나가 항복하면서 총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죠. 이때 등해는 황호가 간악하고 교활한 인물이라는 걸 알고 사형에 처하려고 했지만 이미 등해의 측근들에게 많은 뇌물을 준 황호는 결국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황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 하죠.
삼국지 연의에서는 유선과 함께 낙양으로 가 유선이 안락궁에 봉해진 이후 황후는 사마소로부터 총나라를 멸망케 한 죄를 받아 저작거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정사보다는 연의 내용이 더 사이다 결말을 보여주는 것 같죠. 한 개의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간악하고 사악한 인물이 권력을 손에 쥐고 온갖 횡포를 휘두르기 마련인데 총나라 역시 다른 여느 나라의 멸망과 비슷하게 흘러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유선과 더불어 총나라를 멸망케 한 간악한 환관, 황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